자, 여러분 중요한 단원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및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련되는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는 매번 강조했습니다.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겠죠. 개공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해야 한다라는 의무편이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확인 설명이 잘 되어야만 계약이 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공부합니다. 1번, 소공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소공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5. 그제? 소공사는 확인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2번, 개공사가 매도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만 하면 된다. X.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X. 3번. 권리 이전 의뢰인 개공사와 권리 취득 의뢰인 개공사가 서로 다르다면 공동으로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합니다. 즉 매도 매수 개공사가 두 사람 이상을 공동 중개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중 1인만 설명하면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날인합니다. 5. 4번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아주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꼭 들어오죠. 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X. 5번 중개계약에 따른 개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런 의무와 책임은 소멸된다. X. 수수료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X.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 소홀로 중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뢰인의 일정한 과후 부분을 상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맞다. 자, 이렇게 해석할까요? 이 물건이 3억짜리 물건입니다. 그럼 3억짜리 물건을 팔고 사면서 개공사가 확인 설명을 하는데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여 매수자가 5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5천만 원 전액을 책임집니까? 의뢰인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3억짜리 물건을 사고 팔면서 개공사 말만 들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5천만 원 손해가 나면 확인 못한 의뢰인이 1천만 원, 개공사 4천만 원, 1천만 원을 빼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상계하고 라는 말도 아주 의미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5. 7번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합니다. 아까 확인 설명하는 사항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실을 확인 설명하죠. 세, 예, 실 할 때 얘가 뭐다? 예정 금액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합니다. 5. 8번 개공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는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계약이 체결이 된 때는 취득하는 의뢰인이 아니고 쌍방에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 개념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X입니다. 자, 확인 설명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기 오른쪽 빈칸에 적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뭐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이게 원래는 얼마짜리였다? 6월에 업무 정지에서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은 500만 원짜리 딱 잡고, 그런데 문제에서 확인 설명서가 나옵니다. 서 나오면 자동으로 얼마다? 6월에 정지예요. 요거 제재를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고,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 안 하거나 교부 안 하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서는 무조건 얼마? 6월에 정지. 자, 메모해 놓으시고, 그래서 옳은 것은 1, 3, 6, 7번으로 옳은 것 가면서 틀린 것도 왜 틀렸다를 지금 짚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유의사항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줄 닦았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뭐라 부르죠? 상대적 취소입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1번 O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면 여러분들 다운계약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운계약서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 작성이 다운계약서죠. 하면 뭐라고요? 상대적 취소, 상취 이거 꼭 짚으셔야 됩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옳은 것은 1번. 자, 이제 틀린 거 수정하면서 익혀갑시다. 이 법에서는 계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해야 되는 필수 기재사항과 금융계약서 기재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X. 금융계약서의 기재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3번 당해 중개행위를 수행한 소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은 계공사만 하면 된다. X. 계공사와 함께 소공사도 서명 날인합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법인의 모든 임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X. 법인은 누구? 대표자와 서명 날인합니다. 모든 임원 아니죠. 5번 계공사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할 때 거래계약 체결 이후의 권리 변동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 X.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거래계약서 언제 작성합니까? 계약이 체결이 되면 언제다? 계약금 지급할 때 계약서 작성하잖아. 그죠? 근데 이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한대요.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한 번 더 적으니까. 그러면 작성할 때 했던 계약서와 재작성할 때 중간에 들어왔던 저당권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의무는 없다. X. 그래서 이걸 아예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돈 건너갈 때마다 등기부 확인한다.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돈 건너갈 때마다 무슨 돈이 건너갑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건너가기 전에 반드시 뭐 확인해야 된다? 등기부 확인한다. 그런 것도 기억합시다. 자, 오른쪽 올라갑니다. 이때 거래계약서 작성은 계공사의 의무사항이지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이런 거 참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그걸 이렇게 치면 됩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O, X. X. 효력 발생하고 전혀 관계없죠. 당사자 의사의 합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도 별표입니다. 이런 중요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국토장관은 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지문으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했던 내용들을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소공사가 서명 날인하는 내용이 전달되어 있고, 제일 하단 판례도 별표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정리했죠.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하나만 빠지면 뭐 된다? 업무 정지 사유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게 세 군데가 있더라고. 됐죠? 그거 좀 전에 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반드시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 16번 주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100% 출제한다 그랬죠. 자, 두 문제 이상 출제되는데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계약이 체결되면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실생활법률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대답합니다. 신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는 매수인이 합니다. 근데 2번 계공사의 중개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한다? 계공사가 해야 된다. 요 반드시가 중요한 표현이죠. 그때 당사자들은 계공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에다가 위반 시. 그럼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부동산 거래신고만 나오면 자동으로 얼마? 500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둘째 칸 언제까지 신고하라 그랬습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입니다. 체결일로부터 60일. 어디 가서 합니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죠. 부동산 소재지. 그때 신고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밑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면서 기억합니다.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을 신고사항이다.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때 확인학습 자꾸 적지 마시고 인이 뭘까요? 매수, 매도인의 인적 사항. 계하면은 계약일자. 그럼 작년이 중도금, 잔금 지급일. 지는요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 시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조건과 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으면 개업공인사도 신고사항입니다. 인계, 지목, 종면, 실조 중 됐고 신고 대상은 자 전국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정한 지역에서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들어봤습니까? X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 해야 됩니다. 전국이 대상이고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를 들면 25제곱미터 25평 이상 아파트만 신고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면적의 제한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물건들을 신고합니까? 오른쪽에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마지막 줄에 입주권 동그라미 3번 주택법에 따른 마지막 줄에 분양권 4개입니다. 4개를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알아두기 하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 계약을 또는 외국인이 매매 계약으로 토지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단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부동산 거래가 훨씬 센 놈이다. 자꾸 이런 말 했죠.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2번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는 등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검인 받아 갈 필요는 없다. 뭐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죠? 자, 1번의 기초 문제입니다. 기초라는 뜻은 가장 잘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옳은 것 여러분이 하나 찾습니다. 시작. 틀리는 것 왜 틀리는지를 표시도 하고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고민도 해봅니까? 옳은 것은 몇 번? 5번입니다. 개공사가 공동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면 반드시 공동개공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5.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죠. 항상 또는이 들어오죠.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잘 나가다가 여기서 제출은 1인이 제출합니다. 2번 개공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면 고용신고된 모든 고용인이 대행할 수 있다. X 누구만? 소공사만 대행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3번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인한 신고의 경우에 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맞다. 아니고 X. 자, 대리인에 의해서 신고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방문 신고해야 돼요. X.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역의 조사를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에게 계약서 또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잘 나가다가 X. 요거 뭐 때문에 X입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라는 말이 나가면 얼마짜리? 요거 3천만 원짜리예요. 나머지 자료들은 500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구분하자고요. 자, 다 정리하기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눈 딱 감고 얼마? 500만 원 과태료 무조건 딱 잡아놓습니다. 90%입니다. 90%. 500만원짜리 아닌 거 2개를 잡아내자고요. 지금 보다시피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자, 거래 대금 자료를 우리는 예전에 여친 사건 이렇게 공부했고 요거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금액도 세니까 기념으로 기억해요. 두 번째, 거짓 신고가 있어요. 거짓 신고는 얼마다? 취득세 3배 과태료예요. 근데 취득세 3배는 토지, 건물은 그래요. 그런데 입주권, 분양권은 만약에 거짓 신고했다. 요거는 얼마다? 100분의 5의 과태료입니다. 요거 두 개를 구분해 놓습니다. 자, 무조건 500만짜리 과태료 찍어내고 무조건 아닌 것 두 가지만 딱 잡자. 그죠? 아닌 것 두 가지. 거짓 신고는요, 취득세 3배인데 요거는 뭐다? 토지, 건물을 거짓 신고하면. 그런데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죠. 요거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5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분 기초문제를 정리하셨다면 오른쪽에 자, 방문 신고,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전자신고는요, 전자인정의 방법에 따릅니다. 공인인증서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근데 이 전자신고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간 내려가면 대리인의 신고는 방문신고와 달리 대리인이 할 때는 전자신고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꼭 체크해 놓으시고 자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거래신고 사후 절차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계약이 무효가 되면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공구에 제출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말은 계약이 깨졌다 이 말이잖아. 그죠? 깨지면 깨졌다고 신고를 할 수 있다. 1번 X. 2번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확인서를 7일 내로 교부해야 된다. X. 확인 언제까지죠? 적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부 적시로 돌아갑니다. 적시 교부합니다. 3번 개공사가 전자문서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지 않아도 된다. X입니다. 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누가 해야 된다? 반드시 개공사가 합니다. 그때 당사자들은 서명 날인할 의무는 없다. 맞죠? 그죠? 됐고. 그런데 이렇게 개공사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계약이 깨졌어요. 왜 깨졌겠다? 당사자 사정으로 무효가 됐겠지. 그럼 깨졌다고 신고를 원래 했던 사람인 개공사가 신고를 하러 갈 때는 그때는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러면 계약이 깨졌는 것을 개공사 지 마음대로 막 신고할 수는 없다고. 계약이 깨졌다는 말은 중요한 문제잖아. 그죠? 그때는 반드시 누구의 서명날이? 당사자들의 서명날을 받아둬야 돼. 그 개념을 꼭 익히시가 됩니다. 지금 그 지문 중요한 지문이죠. 받아두지 않아도 된다 하니까 X. 4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거래 신고를 한 후 등기 신청 전에 면적이나 거래 금액,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맞다. 변경하는 게 어떤 거지요? 그때 보면 그 면적, 거래 금액, 중도금, 잔금 지급일은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답은 4번 잡고 5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거래계약 신고한 내용 중 금액이 잘못 기재되면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X. 뭐 때문에 X다? 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도 X고 할 수 있다고. 거래 금액은 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가지를 체크하시고 밑에 여백에다가 그러면 이왕이면 정정이 안 되는 것 한번 적어보자고. 정정 안 되는 거. 자, 정정 안 되는 것들은 크고 중요한 것들은 절대로 정정 안 해줍니다. 크고 중요한 것들 한번 물어봅시다. 당사자 성명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면 이거 정정 안 됩니다. 성명.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주민번호 정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계약 일자 정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날짜는 막 바꿔주진 않겠죠. 계약 일자. 그 다음에 지금 나오잖아요. 거래 금액은 뭐 한다? 정정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정정 안 된다를 딱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정정된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나머지 어떤 것들?
중개사무소 소재지 이런 거 정정된다 안 된다? 되잖아, 그죠? 안 되는 거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와 요약집에도 잘 올라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정정 사유와 변경 사유가 들어오고, 지금 정정할 수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당사자 인적사항, 지분, 종류, 면적, 개공사 사무소 소재지 딱 들어오는데 이 정정 사유를 기억하시든지 지금 체크하던 거 다시 동그라미 합니다. 계약일자, 거래금액, 인적사항 중에서 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정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가지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 사유가 있습니다. 변경은 1번부터 거래, 지분, 면적, 조건과 기한, 중도금, 잔금, 직업일 이런 거 변경된다고 아까 잠깐 보셨죠? 거기 1, 2, 3, 4, 5까지는 저번 시험에 나왔어요. 변경되는 거. 근데 이 변경이 원래 다시 나온다면 뭐를 물어야 된다? 6번, 7번을 물어야 된다고. 자, 6번이 뭐다? 공동 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은 해주겠어요. 그런데 뭐는 추가나 교체는 제외합니다. 제외 동그라미. 다수 물건의 거래 시 일부 물건의 변경은 변경해 주겠어요. 그런데 추가나 교체는 뭐 제외한다. 꼭 짚으셔야 됩니다. 추가나 교체는 제외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익혀보라 그랬죠. 근데 꼭 그림 안 익혀도 좋아요. 문제 물을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물건을 파는 사람은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은 갑, 사는 사람 김씨, 이씨, 박씨가 사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된다고요. 자, 그러면 매도인은 누구? 갑, 매수인은 김, 이, 박씨. 그러니까 우리말 하면 공동으로 매수를 했어. 그러니까 신고를 다 했는데 나중에 정씨가 나도 사는 걸로 하자. 추가되거나 박씨 대신에 정씨로 바꾸는 것을 교체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추가나 교체는 제외한다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싹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외하니까 다시 신고해야 돼요. 이거는 추가나 교체는 포함하면 X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 번 더. 물건을 항상 이렇게 하죠. 파는 사람은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지만 갑의 물건 3개를 을이 산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자, 이렇게 신고를 했다가 추가나 교체는 자, 내 요 물건도 사겠다. 추가. 아니면 요거 대신 이걸로 바꿔달라. 교체. 추가나 교체는 어떻게 된다? 제외한다. 그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신고해야 돼. 그러면 요거 실어 놓을 때는 포함이라고 들어오는 놈을 X 잡을 준비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죠? 포함하면 X. 됐고, 알아두기 바로 밑에 정정 신청을 받은 그 경우 및 변경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른 신고 필정은 언제까지요? 적시 재교부입니다. 항상 적시입니다. 적시. 됐고, 3번 봅시다. 그때 국토장관은 가격 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자, 검증 체계, 우리말 하면 시스템이잖아. 그죠? 시스템은 누가 만들고 국토장관이 만들고 검증은 누가 한다? 검증은 등록관청이 합니다. 자, 그럼 등록관청이 검증하고 나면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시도지사는 줄 거야 돼요. 매월 15일까지 국토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이것도 꼭 좀 한번 짚어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 내려갑니다. 이제 거래 신고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옳지 않는 거 하나 찾습니다. 시작. 자, 익혀가는 시간입니다. 옳지 않는 것 5번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응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 5배. 일단 무조건 X죠.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거기 신고를 하지 않거나에 줄 거 놓고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 하지 않거나 500 딱 잡고. 그 다음에 옆에 거짓으로 신고 줄 딱 긋고 그건 얼마? 취득세 3배. 어쨌든 5번은 틀렸으니까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걸로 잡았고, 자, 공부합시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뭐 했을 때만 한다?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이 중요한 지문. 2번 당사자가 직거래로 단독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당사자가 누구지요? 매도 매수인이.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금인은 뭐 받은 것으로 본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중요한 질문 나옵니다. 어디가 산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입니다. 자, 4번 내려옵니다. 개공사가 실거래가 5억짜리 주택을 중개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체결하려부터 60일 내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자, 신고사항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 중이죠. 아닌 것, 답은 1번. 자금 취득 계획과 입주 계획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 없어요. 이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오는 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은 답으로 잡고 조건과 기한, 소재지, 지번, 지모, 종류, 면적, 그리고 개공사 인적 사항도 들어가죠.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항상 물었습니다. 자, 1번은 답으로 잡고 이것들이 신고 사항인데 이 중에서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고 물어 들어오면 답이 뭐다?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개공사가 있으면 적고 이거는 없으면 안 적어도 된다. 그죠? 여기까지의 부드러움은 가져갑시다.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 17번 또 100% 출제되는 단어는 금지행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금지행위가 탁 들어오면 노래가 생각나야 돼요.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그 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인데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다? 3년에 2천이다.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렇게 노래가 잡혔으면 그가 뭐죠? 거짓된 언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1년에 1,000.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매매업을 금지한다 그랬지 임대업을 금지한다는 말은 없죠. 그 다음에 협조,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 행위하면 1년에 1,000. 정서를 거래하면 1년에 1,000입니다. 주택 청약 부금 통장 이런 것들을 정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2,000. 우리는 이것을 금지행위라 한다. 자, 했던 거 가봅시다. 1번 옳지 않는 거 찾아라는데 그런 거 찾지 말고,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한 미등기 전매의 중개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오, 그리고 옆에다가 얼마 적어야 됩니까? 자, 투기 조장은 얼마? 3년에 2천. 이렇게 기록도 해보시고, 2번 개공사 갑이 의뢰인 A로부터 매수 의뢰를 받고 용인에 있는 임야를 매수하면 6개월 내에 2배의 가격으로 팔아주겠다고 설명하고 매매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오, 이거는 무슨 금지행위입니까? 6개월 내로 2배로 팔아주겠다. 거짓된 은행하면 팔려요. 이거를 투기 조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거짓된 은행으로 갚버리면 1년에 1,000으로 갚버리잖아 이게. 그죠? 투기 조장입니다. 단기간에 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것을 우리는 투기 조장 3년에 2천. 3번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인 건물이 소송의 계류적인 사실을 숨긴 채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맞다. 요거는 무슨 금지행위? 거짓된 은행. 그죠? 1년에 1,000에 해당합니다. 4번 무허가 건물의 매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 금지 아니다. 그죠? 5번 개공사 을은 A의 대리인 B로부터 토지를 매달라는 의뢰를 받고 개공사 병과 공동으로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맞다. 옆에 얼마? 3년에 2천입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A와 B의 물건을 거래하는데 개공사가 갑이라고 칩시다. 갑이 합니다. 팔아주세요 하고 오는데 개공사가 의뢰인하고 거래하는 것을 직접 거래 금지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A의 대리인이 왔습니다. A 다시 하고 거래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뭘로 본다? 직접 거래로 본다. 이해하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갑이 을이라는 개공사와 공동으로 대리인하고 했다. 하여튼 개공사는 의뢰인하고 거래하면 무조건 직거래예요. 직접 거래 금지행위. 옆에 얼마? 3년에 2천이에요.
6번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의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줄거봅니다. 분양계약서 줄 닦아놓고 그 분양계약서는 분양계약서지만 정확하게는 뭡니까? 상가 분양계약서죠. 지금 상가를 분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상가 분양계약서 줄 닦아놓고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라고 볼 수 있다. 액서 볼 수 없다. 그게 판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서를 거래하면 3년에 2천인데 상가 분양계약서 하고 나오면 상가 분양계약서는 정서다 아니다. 정서가 아니다고 됐죠? 그거 보내셔야 돼요. X. 7번 의뢰인 A가 택지 매도를 개공사 병에게 의뢰하면서 매도 의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중개보수 또는 실비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약정만을 한 경우 초과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O. 그죠? 지금 틀린 거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뭐다? 순가중개죠. 순가중개를 초과 부분을 수수료로 해도 좋다라는 순가중개가 약정만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초과해서 받았다. 그러면 이제 사정이 달라지죠. 이 자체는 위반은 아니다. 5. 8번 개공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사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 처리된 경우 개공사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X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당사수표를 받아서 부도 났으면 한 편도 못 받았죠. 한 편도 못 받았더라도 그 초과 금품으로 본다. 초과 금품일까? 거기 얼마에 해당됩니까? 1년에 1000에 해당되는 금지행위입니다. 9번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나 직접 거래 시 의뢰인의 범위에는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한다. 맞습니까? 포함 얼마죠? 직접 거래 쌍방 대리 3년에 2000. 9번 개공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공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공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따 말도 많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공사하고 거래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다라는 판례입니다. 개공사는 누구하고 거래하면 안 됩니까? 의뢰인이나 대리인하고 거래하는 것을 뭘로 본다? 직접 거래로 봅니다. 11번 중개 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부동산의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공인중개사법 33조 금지행위에 당해 물건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거래 가격도 뭘로 본다? 중요사항으로 본다라는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건 몇 개? 4, 6, 8 이렇게 가면서 금지행위도 반드시 출제되는데 자, 13페이지 상단 금지행위 위반 시의 효과입니다. 개공사는 전부 다 뭐 받습니까? 금지를 행하면 형벌을 받죠. 그리고 금지행위 자체가 3년에 2천만 원이라는 센 형벌을 받지만 이게 절대적 취소가 아니고 상대적 취소라는 걸 잘 보셔야 돼. 상취죠. 상취에는 재량 취소에는 자동으로 뭐는 붙어 있다? 업무 정지는 붙어 있다. 그 다음 소공사가 만약에 지금 하는 금지행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쉬웠습니까? 이인설설 계획의 금에 해당되는 상대 금지행위는 자격정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 그를 고용한 개공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갖고 3번 고용인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그를 고용한 개공사는 행정상,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합니다. 자, 됐고 알아두기 내려갑니다. 거기 알아두기에 2번 보시면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업을 하거나 분양대행업을 겸업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뭐를 금지합니까?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자, 이것도 내년에는 이제 매매업을 허용해 주려고 법이 개정될 것이다. 이런 예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는 절대로 매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례 정리하시고 판례 1번 볼까요?
보수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 무효를 뭐라 그랬죠? 일부 무효가 적용된다고요. 자,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150만 원을 받았다. 이 150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니까 100만 원은 정상이고 50만 원이 초과되었죠. 초과 부분을 뭘로 본다? 무효로 보겠다. 자, 그러면 150만 원 전체가 무효가 아니죠. 그죠? 이를 무슨 무효? 일부 무효가 적용됩니다. 자, 있는 내용들 읽으시고 다 전달했던 내용. 기타 의무와 교육편입니다. 내려가면 게시해야 되는 것 모두 몇 개죠? 4개. 동그라미 합니다. 1. 등록증 원본 등 동그라미. 2번 개공사와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 자 동그라미. 3번 보수와 실비 보수할 때 수 동그라미. 그리고 4번 보정 설정 서류 4가지를 게시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치고 나면 내 등수를 보자. 등수 보자 하면 뭐 돼 있다? 게시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등수 보자 4가지를 게시합니다. 등이 뭐지요? 등록증 원본, 보수표, 보정서류, 자격증 원본은 게시사항이다. 등수 보자. 하단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간단하지만 공인중개사 아닌 자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얼마? 1년에 1,000만 원. 됐죠? 그런데 제일 밑에 내려오시면 사무소 명칭 의무. 개공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위반하면 얼마짜리입니까? 요거는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특히 중요한 거 올라가서 상단에 2번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는 부칙 6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지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지는 못한다. 요까지는 동의하시겠죠? 옆에다가 위반시 제재가 뭘까요? 이게 공인중개사 아닌 자니까 1년으로 1,000으로 가면 틀려요. 개공사가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꼭 좀 잡으셔야 됩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됐고. 그 다음에 거기 2줄 내려가면 표시 광고 의무 찾았습니까? 자, 영업소 광고를 할 때는 표시 광고 의무에 줄 거 놓고 위반시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뭐를 표시해야 됩니까? 사무소 명칭, 그 우리말로 미래공인중개사, 개공사 대표자 김갑동,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4가지를 반드시 기재하고 표시 광고하는데 그거 개공사가 위반하면 얼마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런데 개공사 아닌 자가 했다. 그럼 광고하면 얼마? 요거는 1년에 1,000만 원으로 간다는 걸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자, 우리 100만 원짜리 이거 있잖아요. 이보계 문표 반납이고 표시 광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개공사 아닌 자가 들어가면 1년에 1,000으로 가는 것을 조심하시고, 그다음 거기에 표시 광고하는데 등록번호를 게시하고 광고하라. 그런 말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등록번호도 X 딱 표시해 놓습니다. 등록번호 누르면 X. 자, 별것도 아닌데 2년 연속 들어온 게 있습니다. 간판의 철거 의무입니다. 자, 언제 간판 철거해야 됩니까? 사무소 이전 시, 노원에서 노원에서 의정부로 갔다. 그러면 철거 의무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 3번 등록 취소 시. 자, 이 3가지는 간판의 철거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반 적어놓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 하면 X입니다. X. 제재가 없어요. 제재가 없고 어떻게 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그냥 강제로 철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왜 사무소 간판 철거 의무가 있으면서 이걸 안 하면 제재가 없습니까? 하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제재를 100만짜리 과태료를 못 매겨요. 자, 예를 들면 3번부터 등록 취소되었다. 그럼 등록 취소되면 이 개공사가 집에 가서 이불 덮어쓰고 울고 있다 그랬죠. 거기 가서 100만짜리 과태료 매기면 잘못하면 소금 뿌리는 수 생긴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펑펑 울고 있으니까 못 매기고. 두 번째, 폐업 신고했을 때 폐업했으면 이 사람은 개공사가 아니잖아요. 개공사가 아니니까 이 법에 따라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매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과태료 안 매겨요. 그 다음 1번 사무소 이전을 위반하면 요거는 매길 수 있겠지. 예를 들면 노원에서 의정부로 이사가면서 간판 철거 안 했다. 그럼 따라가서 100만 원 매길 수는 있는데, 그죠? 노원에서 의정부야 가깝게 나야지. 전라남도 해남으로 갔다. 그까지 가가지고 너 과태료 매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재가 없어요.
간판 철거 의무가 도입되어 있으면서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 강제로 철거해요. 무슨 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합시다. 자, 1번 내려갑니다. 교육 파트 중요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 이런 거 하나 찾아갑니다. 시작. 자, 1번 들어왔습니다. 개공사의 교육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일단 답은 5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법인의 모든 사원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소공사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5번만 옵니다. 5번 밑에다가 지금 정신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실무교육 대상자는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 4사람입니다. 지금 거기 지문에 떴지만 첫째 누구죠? 등록 신청하는 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법인의 모든 사원 임원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 4번째 중요합니다. 소공사도 실무교육 대상자. 그때 이 사람들은 얼마 이내에요? 1년 이내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합니다. 자, 그럼 5번이 답이라면 틀린 거 갑니다. 1번 국토장관은 개공사 등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일단 국토장관도 틀렸고 또 실시 연수교육은 좋았는데 시도지사가 실시할 때 목적이 뭔가 하면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이런 말 들어가면 틀려요. 연수교육 딱 들어오면 뭐 때문에 한다 그랬죠? 법령의 개정 그게 들어와야 돼. 바뀐 법을 가르쳐 주려고 연수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막 고상한 말,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 고상한 소리가 나오지만 X 딱 잡으셔야 됩니다. 2번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자, 직무교육은 또 유일하게 누가 들어간다? 등록관청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몇 시간이지요? 3, 4시간이에요. 그래서 X. 3번 시도지사는 교육 업무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X. 지침은 누가 마련한다고요? 국토장관이 마련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라는 사람이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남경필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에 사는 교육이 다르고 경기도 교육이 다르면 안 되니까 국토장관이 통일되게 지침을 마련해 줍니다. 4번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을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다. X. 협회 또는 어디?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어디? 대학에도 할 수 있잖아요. 4개 4개.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다음 어디? 대학까지. 자, 그래서 공부했고 틀린 거 정리했고 공부는 5번입니다. 밑에 메모 하나 넣습니다. 연수교육 적어놓고 몇 년마다 합니까? 2년마다. 그 연수교육은 2년마다 적으시고 2개월 전까지 통지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연수교육은 무조건 숫자가 얼마로 돌아간다? 2자가 돌아갑니다. 2년마다 2개월 전에 통지합니다. 자, 19번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입니다. 제목부터 줄 쫙 끄십시오. 제목 기억해요. 자,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뭐 해라 그랬죠? 보정 설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목부터 줄 쫙 끄는데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재정보정인을 두어야 한다 하면 틀려요. 보정을 설정하라 그랬어요. 자, 그때 참고로 여러분들 보정 설정하는 방법이 3가지 있죠. 하나는 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뭐 공탁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방법은 요 3가지를 제시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첫째 1번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그때 과실은 경중을 불문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 놓고 옆에다가 적기를 자, 과실이 있는데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하니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과실은 과실인데 어디까지를 포함한다?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개공사의 중개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 다음 2번. 자기 책임,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서 고용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데 그때 무과실 책임은 갈로 열고 개공사. 그죠? 개공사는 자기가 하나 뭐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져줘야 돼. 그러면 개공사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2번. 거래 당사자에게 반드시 무슨 손해입니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책임지는데 정신적 손해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민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내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입증의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당사자들이 부담한다는 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여기까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입증의 책임을 누가 하느냐도 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별것 따르지 마시면 잘 나옵니다. 보증 금액 들어왔습니다. 법인 얼마? 2억 원. 바로 그 자식 기억합니다. 분사무소는요 1억. 그 다음 법인이 아닌 개인은요 1억.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근데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중개법인과 동일하다. 얼마예요? 2억. 모든 개공사의 보증 설정 시기, 방법, 신고 관청은 동일합니다. 3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공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내로는 회수할 수 없다. 3년. 동그라미 놓고 우리는 손해배상의 시효가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3년. 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뢰인과 개공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합의서가 없으면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 어디에?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됐고 알아두기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봅시다. 하단에 1번 업무보증 설정 관련입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요합니다. 몇 년? 3년. X 딱 하시고 중요합니다. 개공사는 업무 보증 설정 한도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 1억에 가입됐으니까 나 1억만 책임진다. 그러면 틀립니다. 손해 전액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X. 3번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공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내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X입니다. 공탁은 보전하죠. 채워 넣어라 이 말이잖아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15일 내로 어떻게 한다? 다시 가입합니다. 그 다음 공탁은 어떻게 한다? 보전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모자라는 것을 채워 넣는 것을 보전이라 그럽니다. X. 4번 개공사의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개공사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X. 개공사는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져야 돼요. 그를 뭐라 그랬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X. 5번 개공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개공사의 경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X. 우리는 어디까지를 책임진다 그랬죠?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합니다. 이 추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과실까지도 책임집니다. X. 6번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재산상 손해에 한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자, 정신적 피해 줄 딱 끊어놓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민사소송해서 책임집니다. 민사소송. 7번 보증을 설정한 개공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날짜 문제 8번 이때 공제제도는 개공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무슨 성격이다? 보증보험적 성격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입하는 공제도 한마디로 보증보험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5.
자, 그래서 옳은 것은 7번, 8번 두 개로 갑니다. 나머지는 X인데 왜 X가 되는지를 의미 있게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내려갑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까지는 하고 점심시간 할 겁니다. 자, 1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옳은 것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그 옆에다가 제목에 적기를 그를 뭐라 부른다? 에스클로 제도다. 영어가 한마디 나오죠. 에스클로 하나 적어주시고 그런 것을 에스클로 제도라 하고, 이런 에스클로 제도는 뭐지요?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지금부터 합니다. 이런 말이죠.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사이에 계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이 계약이 예를 들어서 3억에 성립이 되었다. 그러면 매수자는 계약금 1억, 중도금 1억, 잔금 1억, 계약금 등을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맡기는 제도다. 자, 누구한테 맡깁니까? 1번 계공사 이름으로 맡을 수도 있고, 2번 대통령 영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이 계약금 등을 어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아니다. 공제사업자가 협회입니다. 공제사업은 협회가 하고 있죠. 협회 신탁업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 이런 제도는 맡겨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제도다. 그죠? 자, 두 번째, 이 매도인은 지금 부동산을 팔았잖아요. 팔았으면 이 대금을 가지고 뭐 집을 사거나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계약금 등이 이쪽으로 가니까 뭐를 제출하고? 보증서를 제출하고 이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그때 보증서는 자기가 만들었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만든 공신력 있는 보증서를 제출하고 이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라는 제도죠. 자, 요 가벼운 내용들을 가지고 가봅시다. 옳은 것은 1번 계약금 등을 계공사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도 계약금 수령권자가 누구죠?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 그죠? 매도인은 당해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다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계약은 누구들의 문제죠? 갑하고 을의 문제잖아. 그죠? 근데 계공사 이름으로 만약에 계약금을 맡겼더라도 매도인은 나 해지하려고 한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1번이 O예요. 자, 틀린 거 수정합시다. 2번 이런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것을 권고한 경우 당사자가 거부하게 되면 계약은 해지된다. 그런 규정은 없다. 3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리 수령할 수 없다. X 여기 보셨습니까? 보증서를 제출하고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4번 계공사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계공사 본인의 예금 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 X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갑니다. 5번 계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하여야 한다면 X입니다. 자, 하단 알아두기 봅니다. 예치기관 동그라미 봐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여기 봐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그 다음 2번 옆에 예치명의자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예치명의자는 계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죠. 그러니까 계공사 앞에 1번 딱 달아놓고 그 다음 2번부터 줄을 쫙 꺼요.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회사. 그 2번을 달아놓고는 거기다가 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2번 앞에다가 대통령령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런 자들인데 그거 다 외우는 거 쉽지 않죠. 그래 쉽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자의 법원 이름으로 맡길 수 있다. 그런 말은 있다 없다? 없어. 그거 표시해봐요. 법원 X. 등록관청이 거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X. 또 변호사 이름으로도 된다.
그런 말 있다 없다? 없어요. X. 변호사도 X. 법원 하면 X. 등록관청 X. 변호사 이름도 X 표시해 주실 것. 자, 마지막으로 보증서 발행기관. 여기 보고 있습니까? 보증서 발행기관은 어디죠?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예요. 그죠? 거기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2번 별표입니다. 넘어가서 자, 이때 여러분 보다시피 누구 이름으로 맡길 수 있다? 개공사 이름으로 맡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걱정 안 됩니까? 보시다시피 돈이 지금 3억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 1억, 중도금, 잔금 3억을 개공사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맡겨놓는다. 그럼 개공사 가져가 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개공사 이름으로 맡았을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공사가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이 자기가 누구죠? 개공사입니다. 또 자기 하니까 또 오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거죠. 오빠 명의가 아니고 개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계약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줄 거져 있죠.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의 동그라미를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때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이거 배우셨잖아요. 법인은 얼마를 가입하고 2억, 법인은 2억 가입하는 거 들으셨죠? 공인주사는 얼마? 1억을 가입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의 개공사는 1억을 가입하고 하면 틀려요. 지금 보다시피 이 금액이 3억이면 3억에 해당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어디에 가입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해놓고 내가 가입했다라고 이 사람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교부해야 여러분이라도 맡길 수 있잖아. 그죠? 그때 맡기는 금액이 얼마다?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만약에 이 계약이 5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러면 개공사가 보증보험 등에 얼마를 가입해야 됩니까? 5천만 원치를 가입하는 거죠. 그때 법인은 2억을, 공사는 1억을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계약금 등에 예치되는 금액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개공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안전보장을 위한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기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전부 뭘로 들어간다?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로 접어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위반하면 이라는 조문이 없어요. 우리 법에. 왜 그러냐면 이 단어는 할 수 있다잖아. 그죠? 할 수 있다니까 이걸 안 하면 제재가 뭐다를 적어놓지를 못해. 못하니까 기타 이 법을 위반한 걸로 보고 얼마에 내려간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다. 이것도 의미 있게 하나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전 수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교실 시계로 지금 1시 20분입니다. 점심시간 하시고 2시 20분에 수업을 하는데 오수업이 더 중요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이 뜻입니다. 이따 뵙겠습니다.